6월이 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주택자 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월 1일 되기 전에 이 낮아진 보유세로 인해서 뭔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제 보유할 거냐, 매도할 거냐. 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부동산 세금은 뭐가 있냐면 내용도 내용인데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6월 1일. 6월 1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와 종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되는 공시가격이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대략 그게 한 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올해 69%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가 있다면 6억 9천. 그러네요. 원래는 7억 1,500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 좀 너무 올렸다. 좀 내리자. 완화를 시켜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보유세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세가 내려가니까 내가 이제 약간 뭔가 좀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세금을 좀 덜 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왜 내려갔죠? 집값이 떨어져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약간 싸한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1주택자라고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긴 하셨지만 또 이 2주택, 3주택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주택을 임대해서 나오는 주택 임대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신고 납부하는 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부담이 되거나 좀 투자 가치가 별로다. 그러면 처분을 해야죠. 이왕 처분할 거는 6월 1일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게 좋겠죠. 그럼 보유세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타이밍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요. 무려 18.63%. 이게 이제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이 제도가 도입된 05년 이래로 발표된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 정책에 이게 녹여진 거네요. 그래서 이게 역대 최대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보유세는 이제 무조건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보유세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포지션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자, 내가 만약에 0에서 1로 가려고 한다. 아니면은 내가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현재 정책이 시장 상황, 정부 기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언제 어디에는 물건을 살 거냐, 이것도 좀 같이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주택자분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또 임대소득을 또 얻고 있는 뭐 2주택자, 뭐 3주택자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시즌별로 날짜를 조금 체크해서 뭐 매도나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내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세가 적거나 아니면 안 내거나 그러신 분들은 굳이 내가 뭐 세금 알아야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0에서 1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집 하나는 마련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A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 A 아파트를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A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죠. 그러면 그 A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일까 1주택일까? 확률상 누가 더 많을까요? 1주택일집 아닐까요? 나한테 A라는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1주택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뭔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절세 유통기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어느 기간에 팔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A 아파트하고 B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야, B는 남겨두고 내가 A를 팔자. 나한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A를 팔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A를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주택이지만 나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대방, 매도자를 알아야 되죠. 매도자는 1주택이에요, 다주택이에요? 다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내가 이기잖아요. 세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다주택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오면 어떤 물건이 나올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 이제 임장도 많이 가시고 네. 현장도 많이 가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생각도 네. 못했어요. 단순히 내 마음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원래 이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네. 내가 정말 좋은 투자를 네. 또 하고 싶다면 네. 정말 이 주택을 기존에 갖고 있던 네. 매도자가 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네, 더 좋은 상품을 내가 또 시기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만 그거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가 갖고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네. 온 6월에 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네. 액션을 플랜을 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래요. 저도 네. 그렇고요. 뭐 내가 당장 아직은 뭐 매도 계획이 없는데 네네네. 나중에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네. 우리가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100%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요. 100%. 저는 솔직히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했을 때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마 여기 월급 받으신 분들 그 생각 못 하실걸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나는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무슨 부동산 계약이야? 네. 그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중에는 매수 계약도 있지만 매매 계약도 있지만 일반 임대차 계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보통 부모님하고 이제 독립해서 산다. 아니면 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산다. 그럼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100% 계약서를 써야 돼요. 쓰죠. 근데 최근에 좀 무슨 얘기가 있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예. 좀 약간 안타깝지만 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럼 내가 매매 계약서를 쓴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 네. 그러면 내가 거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해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네. 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아니 너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네. 왜 갑자기 임대차 계약이 나오냐.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할 때 경매 공부를 했어요. 경매. 자, 그럼 경매 공부가 뭐냐. 네. 정확하게는 민사집행법이에요. 개인 간에 네.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배당을 하고 이렇게 채권자한테 돈을 돌려줄 거냐. 그게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경매 관련된 부분이고 네. 그걸 국가가 하면 국세징수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공매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부닷컴에 와서 경매 공부한다. 민사집행법 공부하는 거예요. 세법 공부한다. 네. 그러면 대부분 소득세법 공부하는 거. 소득세법 안에 양도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 공부를 하는 건데 네. 자,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 그 경매를 넘어갔을 때 그 집에 빌려준 채권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을 처분을 하고 그 채권자한테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경매가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채권자한테 돌아가게끔 그런 순기능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분명히 내가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1순위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당해세라 그러는데 네. 말 그대로 그 해당 물건에 해당하는 네. 세금. 국세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네. 지방세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종부세를 내가 도저히 못 냈다. 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잘못하면요. 그게 순위가 올라가 버려요. 내가 못 받아요. 당연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1순위일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몰라요. 지금.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대책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뭐냐면 그런 당해세를 제외하고 네. 보증금을 좀 먼저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매수하게끔 우선권을 주자. 그렇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국가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월부닷컴에 있는 경매 교육 다 고쳐야 될걸요 아마. 그러네요.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법이나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
꼭 내가 당장 매도가 아니더라도 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그 뉴스가 보도가 되고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임대를 하시든 어떻든 간에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강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세금 몰라가지고 안 내도 낼 세금 내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집을 샀는데 똑같은 마인드였어요. 내가 무슨 세금이야. 그래서 그냥 막 산 거죠. 막 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공동명의 안 하고 단독명의를 한 거예요. 와이프하고.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집을 팔면 제가 한 3천 정도는 손해를 봐요.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 원이네요. 네네네.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어디 약간 신입사원 정도, 인턴 사원 정도 연봉은 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이라도 그럼 공동명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취득세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걔가 3천보다 더 나갈걸요? 그럼 제가 못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뭐냐면은, 일평생 모아오신 그 집이 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됐거든요. 양도차익이. 근데 정말 까딱 실수 잘못해가지고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게 주택수 카운트 되면서 비과세가 날아가면서 한 7억 정도. 세금을요? 세금 7억 정도. 그래서 그분의 꿈은, 이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 그냥 무너졌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좀 세무사님한테 한 번이라도 상담을 갔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계약서 쓰는 순간 이게 세금이 결정 나버립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아주 최근에 나온 건데 올해 1월 달에 기사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강남 서초 있죠. 서초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요. 당연히 비과세라고. 근데 비과세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됩니다. 가지고 이 사람 세금 8억 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돼 있는데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자기하고. 이제 자녀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만약에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주택수로 집어 넣어버려요. 그런데 그 자녀가 또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2채 갖고 있었어요. 주거용으로. 그래서 주택수가 또 3주택이 됩니다. 3주택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중과가 되고. 그래서 양도세 이제 중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8억 내. 그래서 굉장히 세대분리 같은 거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 그래도 예전만큼 상승장만큼 이렇게 수익률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절세다. 세후 수익률 올려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렇게 상황별로 세금 요것만은 알아둬라 라고 조금 콕 집어서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이걸 보시면 거의 책을 하나 다 보시는 거랑 같은데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자 뭐냐면 이게 주택수에 따라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취득 보유 양도가 약간 평면적이라면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입체적으로 X, Y축을 해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주택자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동명의 하시면 다 끝납니다. 내가 부부다, 신혼부부다, 공동명의 하면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재산세는 총합이 같지만 또 각자 부담하는 금액이 분산되니까 좀 이게 총액은 똑같더라도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려면 한 25억 정도는 올라줘야 돼요. 시가가. 근데 물론 그렇게 사신 분도 계세요, 일부. 자, 그런 경우에 공동명의 하시면은요. 그래도 종부세가 많이 줄고 그리고 공동명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단독으로 했을 때랑 공동했을 때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유리하게끔. 단독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법을 좀 아쉬워요. 만들다 만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동명의는 선택 가능하니까. 그리고 양도세는 어차피 안 내요, 세금을. 12억까지는. 그리고 설령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명의를 분산시키면 소득 금액이 분산되니까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네요. 나누기 때문에. 1주택자는 공동명의. 그냥 그거 하나만 하시면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싼 집을 산다 그러면 징여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2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죠. 저는 이걸 책에서 이제 1년 후에 사고, 2보, 최소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3매, 신규주택 취득해서 3년 안에 팔아라. 그래서 1후, 2보, 3매로 외우겠는데, 1, 2, 3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양도세를 줄여버리니까. 연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연속해서 비과세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상승장이 오잖아요. 그때는 저라면은 조금 과감하게 자산 규모를 덩치를 늘리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운이 좋게 좀 수도권 상승장 때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때는 정말 비과세 생각 1도 안 하고 네. 개수를 무조건 늘렸어요. 그래서 자산을 확 늘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해도 뭔가 저런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주택 이상자다. 네.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보유세가 가장 중요해요. 보유세. 보유세. 네, 그래서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가장 이거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명의. 이름을 공동명의 하시든지 네. 아니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아예 나눠버리든지. 근데 지금 법인은 힘들어요. 보유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관심 갖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걸로만 보면 네. 별로예요. 네. 그런데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심 갖고 있다. 그런데 좀 6월 말이나 7월 초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늦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럼 이렇게 1주택, 네. 2주택, 또 3주택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내가 상대를 알고 전략을 짜면 네, 손해보지 않는다. 오히려 네. 이득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무주택자 네. 입장에서는 또 올해 네. 세금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주택자들.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 그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이 나올지는 특히 이제 부동산 통해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왜 파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파는지.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강의에서도 아마 월브닷컴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사실 왜 파냐고 물어보면 부동산 잘 안 알려줘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요 물건 갖고 있는 사람 편입니다. 매도자 편인가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매수자가 이제 해가지고 내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약간 태도가 싹 바뀌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계속 가봐야 돼요. 계속 가고 물어보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판다. 알려주긴 해요. 네. 그때 만약에 특히 세금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본인한테 협상력이 딱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주택자에서 이제 네. 1주택자가 되려는 분들도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는 세무사님을 뭐 따로 만나가지고 네. 요렇게 지금은 요 타이밍에 이렇게 전략을 네. 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네.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제가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굳이 뭐 처음에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공동명의 하나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는 화끈하게 처음에 30억짜리 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편 아내 15억, 15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또 어느 한쪽에 내면 이제 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무주택자들도 요런 세금 정책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궁금한 게 요즘 그 취득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취득세가 완화됐다고 하던데 개정됐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이제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 이제 관련된 법 체계를 좀 보자면은 법이 있고 밑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밑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내용을 법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법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인 걸 밑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립니다. 그럼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위해서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국회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취득세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세율이잖아요. 다주택 중과세율 이거 좀 피해야 되니까 최고 12%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세율을 바꾸려면은 관련된 법을 바꿔야 돼요. 지방세법을. 그러면 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현재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은 논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최근엔 더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정치적으로 약간 어느 타협도 좀 필요하긴 한데 안타까운 게 정치는 정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는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정리하자면 취득세율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그리고 관련된 또 양도세율.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개정이 안 됐다. 근데 취득세가 왜 개정이 됐다고 일부 내용이 나오냐. 그건 뭐냐면 시행령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번 주택이 있고 네. 내가 2번 주택인데 2번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사면 네. 이게 8%거든요. 네. 근데 곧바로 8%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 1에서 3%를 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전주택을 안 팔면 네. 8%로 매겨버려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2년이었는데 이번에 3년 늘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종전주택을 안 팔까 하다가 못 파신 분들은 네. 8%를 냈겠죠. 네. 근데 이번에 기한이 늘어났죠. 네. 기한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지금 만약에 판다 어떻게 된다? 다시 이거 기본세율 내려와 버려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번 주택이 10억이라고 해봅시다. 네. 잘못해가지고 내가 8%를 내요. 네. 근데 종전주택을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9억 넘으면 3%거든요. 네. 그럼 차익이 얼마죠? 5%죠. 5%. 네. 5천만 원 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네. 자, 종전주택이 있죠, 요거. 네. 요거를 내가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 매수자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2천 더 내리면 안 될까, 이거? 그러면 그래도 좀 될 가능성이 수 있지 있어요. 않을까요? 네. 근데 가끔가다 무리한다고 화끈하게 판다고 이걸 7천 정도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네네. 자, 범위 안에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팔아도 되는 물건이에요. 자, 그게 아니고, 이거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아. 그런 녀석은 팔아야 될까, 안 팔아야 될까? 그럼 안 파는 게 나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네. 얘가 한 1억 정도 오른다. 5천 더 내는 게 나아요. 세금을 차라리 그렇죠. 네, 더 내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투자도 하는 사람이고 네. 세금 공부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3년 안에 파세요 이러면은 심플하죠. 네. 근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냐, 입지가 어떻냐, 그리고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냐, 주변 향후 공급 물량 여서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죠.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당연하죠. 하는 거지 단순하게 뭐 세금이 5% 차이니까 그렇죠. 뭐 더 갖고 있고 이런 관점은 아니네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합시다. 네.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5천 세이브 되니까 이걸 판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팔았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나쁜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적다. 뭐 누구는 10억인데 나는 5억밖에 안 된다. 네.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사도 괜찮은 거다. 네. 자, 이런 거 잡아야 돼요. 매도자의 마음, 당연하죠. 매도자의 시기, 매도자의 당연하죠. 상황.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왜 파냐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러면 가끔 가다가 취득세 이거 환급 받으려고 아니면 비과세 받으려고 이런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좀 잡으면은 딱 그 사람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협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자. 그때까지 하는 가격해라.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또 현장에 가야 또 그럼요.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진 않거든요. 네, 뭐 물론 좀, 현장에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세법 개정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부도 이제 예습을 미리 조금 해놓으면 공부가 그렇죠. 좀 쉽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런 부분이 좀 바뀔 거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세법 개정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년 7월달, 8월달에 합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뭐 또 뭐가 시장이 바뀌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 수시로 하는 거고 요거는 정기로 하는 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수시. 자, 그럼 정기는 뭐냐? 이번에 예상되는 게. 제가 몇 개 좀 찝어 볼게요. 첫 번째는 종부세가 추가 개편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부세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제 과표가 이제 12억 초과 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여전히 들어가는데 정부는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게 추가 개편이 된다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다주택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낮아지니까 야 이제 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 저거라도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아쉬워질 수 있다. 물론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훨씬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있는 취득세율 완화. 요거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다고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다. 제가 그냥 대학교에서 배운 이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정학에 보면은 중위투표자 이론이라고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진보든 보수든 이게 평소에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중간으로 모인다. 그게 중위투표자 이론이에요. 재정학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와가지고 취득세가 완화되지 않겠냐. 다만 정부 안을 100이라고 했을 때 70, 80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좀 슬픈 예감이 좀 들어요. 틀리길 바랍니다. 노래 가사처럼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도세 단기세율. 지금 우리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매 제한 완화 풀린 분양 단지 있죠. 네. 내가 이거 사고 싶어요, 분양권을. 네. 특히 청량리 이런 데 가면 괜찮은 거 있거든요. 네. 진짜 생각보다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네. 청량리 서울에 있는 신축을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매도자가 이걸 팔 때 양도세가 60% 70%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안 팔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매도자 중에서 급한 사람은 팔겠죠. 네.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매수자 당신이 내 이래 버려요. 60% 70%를. 그래 이제 매수자 부담 양도세라고 하는데 그거 내고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못 사겠죠. 네. 이 양도세 단기 세율이 뭐냐면 네. 말 그대로 2년 미만 단기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은 60, 2년 넘어야 기본 세율 6에서 45%. 그러니까 최소 2년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네. 근데 분양권은 더 심해요. 1년 미만 70, 1년 넘어도 등기 칠 때까지는 60.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세율이죠. 네. 그럼 관련 법이겠죠. 네. 통과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 안 됐. 안 됐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당 야당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네. 해당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네. 단기 양도세율이 개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네. 그럴 리 없다.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이었는데 네. 그럴 리 없다.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나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 이제 거기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면 좋을 텐데 네. 그분이 뭐 전화를 했다 그래요. 네. 아는 세무사님 있다고 그 수강생 보는 앞에서 어머. 그랬더니 그 세무사님 개정이 됐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약간의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네. 진짜 세무사님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을 캡처해가지고 네. 보시라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모르면 당한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거래 잘못되잖아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개사분도 큰일 날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뭐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 정보를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번은 세법 개정안 할 때 아마 추진할 거다, 정부가. 그러면 이제 아마 2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1년으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 45. 그리고 1년 넘으면 곧바로 6에서 45.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네, 그래서 올해 양도하시는 분들은 꼭 2년 보유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 보유한 횟수에 따라서 정말 내 눈앞에서 몇 천만 원, 심하게는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인데 네. 이제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요. 네.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양도채액이 5억이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가 대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3억 5천까지 올라가요. 못 내요, 이거. 네. 부담돼서.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유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근데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약간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건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 사업자. 네. 이건 지금 개편안이 2분기 때 나오기로 돼 있는데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슈가 전세 사기죠. 아마 이거 대응하시느라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올 2분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제 주변에 의외로 네. 아직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10년 의무임대 기간이 걸려버리고 중간에 나오려고 해도 과태료만 3천만 원 나와버리고 네. 일단은 기다리셔라.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월부닷컴에서 유료 강의를 하면 네. 그걸 듣고 한번 참고해 보셔라. 만약에 내가 강의를 안 한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갔을 때 별로 혜택이 없다는 거다. 혜택이 없는데 제가 돈 받고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좀 많이 늘렸어요. 투자를 또 그렇게 하셨군요. 네, 이제 보유세를 거의 안 내게 좀 하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주택수가 많아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다 막히고 있어서 그걸 인센티브 복원을 하려고 해요, 정부가.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네. 하반기에 세법의 개정안 네네네. 예상하는 범위 그리고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짚어주셨어요. 예전에도 보면요, 네. 그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세금 정책들이 좀 나왔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금 정책이 뭐가 나오는지 보면
부동산의 바닥을 알 수 있다. 네네.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것까지 나오면 진짜 요거는 하락장 좀 끝까지 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제 과거에 나왔던 거를 비추어 가지고 보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도세 감면주택. 이제 우리가 이제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12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고 감면주택은 세금을 줄여주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좀 내라는 거거든요. 20% 정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과거에 보면은 주택수에서 아예 빼버려요. 아예요? 네, 주택수 아예 빼버려요. 왜냐면은 감면주택을 혜택을 주고 소위 말해서 집을 좀 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게 주택수가 카운트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다른 집이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주택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5년까지 아까 그 양도세를 줄여줘 버려요. 그럼 5년 넘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세금을 조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일찍 사신 분들은 너무 일찍 사가지고 안 올랐어요, 잘. 이게 12년도 막 13년도에 사버린 거예요. 근데 수도권 상승장이 한 15,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8년에 팔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고 19, 20년에 엄청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나와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바닥이라는 거를 약간 유추할 수가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강남 3구하고 용산 남았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송파하고 용산 정도는 상대적으로 먼저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강남 서초까지 만약에 풀어버렸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이제 내가 강남 불패고 뭐고 모르겠다. 일단 살리고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DSR을 풀었다. 예를 들어서 LTV를 높였다.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집을 샀거든요. 2014년도에. 처음에 경매 공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경매했던 이유가 대출이 80%, 85% 나와서 그런 거였는데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LTV를 70% 해주겠다. 그거 보고 그냥 저는 질렀어요. 결국 뭐냐면 정부가 야 내가 이제 세금 대출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적게 해줄 테니까 좀 이거 사달라. 이런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렇지만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봤는데 여기는 나중에도 괜찮을 것 같아. 일자리가 많어.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을 교통하고 연결을 시켜줘. 그런 곳들을 언제 봐야 될까? 저런 게 나왔을 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봐야 돼. 지금부터 미리 봐야죠. 지금부터 그러면서 봐야 저 소식들이 이제 뉴스가 나왔다. 그럼 그때 바로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경기 남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거는 뭐 아파트 투자의 정석 2020년에 나온 책에도 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용인 수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곳인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분당선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 일단 1차적으로는 동탄하고 수서 GTX-A가 개통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상대적으로 신분당선 노선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너무 비싸거든. 그러면은 그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언제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올라가는지. 그러면은 야 이거 좀 싼데?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싼 곳만 보면 안 되고 주변에 비싼 녀석들이 있어. 교자로 끝나는 녀석들이. 그럼 거기 녀석들 양쪽을 다 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 교자로 끝난 데가 100이면 그 싼 녀석들은 한 80, 뭐 75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간격이 좁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요거는 정말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세금 정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 나왔다는 건 이제 거의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의 꽃이 절세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오늘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금만 잘 알아도 저희가 지금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브닷컴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상황별로 잘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이 강의가 어떤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자체가 워낙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좀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3시간이 좀 넘을 건데 그 부분을 좀 압축해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취득세 후기를 좀 보니까 네. 취득세 개정이 좀 도움됐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세금 체계를 잡는 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책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네. 세금은 처음에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게 사례를 좀 많이 넣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곧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써먹는 거랑 사례를 말씀 안 드리니까 본인 사례인데 네. 그게 본인 사례인지 이게 매칭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내가 저 사례에 해당되는 걸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례를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사하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부동산 세금의 네. 체계를 네. 내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셨잖아요. 무주택자부터 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까지도 비과세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월 300 정도 받는 이제 30, 40대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 집 가격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6억이다. 좀 가정을 네. 했을 때 어떤 세금들을 그 과정들을 좀 밟게 되나요? 맞아요. 세금은 좀 어렵긴 한데 네.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와닿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내가 6억짜리 집을 산다. 네. 가장 기본은 뭐죠? 처음에 취득세를 내죠. 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팔 때 양도세. 이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실제 사례 넣어보자고요. 네. 자, 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세 내죠. 네. 이때 취득세 낼 때 6억, 9억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구간별로 있죠. 네. 그래서 6억 이하까지는 1.1%. 근데 보통 1%라고 해요. 왜냐면 네. 뒤에 이제 서택스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붙는 게 있는데 쉽게 해서 그냥 1%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6억에서 9억은 산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 3분의 2 곱하기 3억 해가지고 뭐 빼기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네. 저도 못 외워요. 네. 그리고 이제 9억이 넘으면 3.3%. 근데 우리는 6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1.1%. 그럼 660만 원 냅니다. 네, 맞아요. 일단 처음에 660만 원을 내는데 네.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집을 사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네. 셀프 등기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네, 맞아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법무사 연결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여기 인테리어 강의도 하시죠? 그 월브닷컴에서 네. 거기에서도 이제 아마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을 건데 비교 견적이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법무사 견적을 한 네. 두세 군데 받으시면 돼요. 그거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 견적 받으시면은 다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다. 근데 그 금액을 딱 봤을 때 네. 공과금하고 수익, 보수액 네. 두 개로 딱 구분돼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항목비로 다 세분화돼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하나로 퉁으로 왔다. 그럼 거기 좀 이상한데요. 금액이 막 중복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일당 20만 원이 있고요. 네. 밑에 보수액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일당 보수액이 같은 뭐가 말 달라요? 아닌가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로 합쳐야지. 그러시구나. 예, 근데 뭐 어떤 걸 보니까 일당 20만 원 딱 하나로 재는데 얘가 뭐 50만 원이야. 어떤 데는. 너무 과하잖아. 네. 그럼 이제 좀 이거 좀 조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네. 한 2, 30은 무조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세이브네요. 예, 그걸로 월부닷컴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알뜰하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땐 취득세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는데 네. 법무사 소유권 이전 비용은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는 나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좀 말 한 번 더 하시면은 네. 조금은 좀 조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660을 내죠? 네. 그리고 내가 집을 이제 뭐 대출을 해가지고 6억짜리를 사죠. 자, 그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그 집에 행복하게 삽니다. 네. 그리고 1년이 딱 되면은 7월달, 9월달에 보유세 세금 내라고 연락이 올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계산 대충 해보니까요. 6억이잖아요. 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한 4억 4,100인가? 네.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49만 원 정도. 49만 원. 특히 이제 정부가 1주택자는요. 네.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라고 있는데 이걸 또 60%였는데 45로 내렸어요. 또. 그러니까 더 내려줬어. 더 깎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네.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안 네, 되죠. 이 정도.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싸다는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집에 자동차 한 대씩 있을걸요? 네. 자동차세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네요. 자동차세를 훨씬 많이 내네요. 네. 그러면 자동차 세금을 내실래요? 주택 재산세를 내실래요? 재산세 나는 내는 주택 게. 재산세 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동차는 물론 재미도 있고 네. 이동도 되지만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딱 봤을 때 등기 권리증 갖고 있을 때 그 느낌. 그렇죠. 그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세, 재산세 냈죠? 네. 그럼 이제 종부세가 또 있잖아요. 네. 종부세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왜냐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가격,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네. 12억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그럼 12억을 아까 0.7로 역산을 해보잖아요. 네. 거의 한 20억 가까이 나올 텐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6억짜리 샀잖아요. 네.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종부세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고가주택 사시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처음에 취득세 냈죠? 네. 그리고 등기 비용 몇십만 원 아꼈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50만 원 정도 내죠? 네.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네. 자,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집을 팔고 갈아탄다. 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비과세를 딱 받았다. 네. 세금 한 푼도 안 내면 양도세.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낸다고요? 매매가가 12억까지는 안 내요. 자, 만약에 네. 12억이 조금 넘었다. 13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초과된 1억에 대해서 세금 조금 내거든요. 초과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세금 내시는 게 좋아요? 세금 안 내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좀 안 내고 싶죠. 아니죠. 세금 내서 13억 오르는 게 낫죠.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당연하죠. 게 낫죠. 네. 이게 답이 명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취득세 처음에 600 냈죠? 네. 재산세 50 정도 냈죠?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2년만 살아도 되는데 네. 3년 정도 살았다. 행복하게. 네. 애도 낳고. 네. 그리고 나서 옆에 좀 큰 평수로 30평대로 옮기자. 네. 양도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대단지의 소형 평수로 갑니다. 소형 평수로요? 뭐 17평, 20평 이런 데로 먼저 가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온갖 인프라를 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괜찮잖아요. 30평짜리 하나 잡아버려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딱 해버려요. 비과세로. 그럼 난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네. 집 평수를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까지 아끼면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네. 취득세하고 보유세만 내면 끝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막연하게 겁을 먹고 네. 언론사도 세금 폭탄 하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사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돼요. 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실거주고 내가 만족을 하고 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대출까지 받았을 때 네.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언젠가 갈아타게 할 그 네. 그림까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렇죠. 행복한 상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케이스를 해가지고 내가 3주택, 5주택까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잖아요. 겁이 안 나요 이제. 그거랑 똑같이 뭘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뒤에 공 하나 더 붙이면 건물 사는 거 이제. 그러네요. 네, 건물 사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시간에서는 상대방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시뮬레이션 먼저 돌려보면 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6억짜리를 샀는데 네. 12억 오르면 아주 좋은 거지. 너무 좋죠. 너무 그래도 행복하죠. 세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양도세가. 12억까지는. 좀 더 올라도 돼. 한 네. 13억 정도 가도 돼요. 초과분만 뭐 조금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네. 수 있으려면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얘기를 들으면서도 더 잘 맞아요. 납득이 갔고. 근데 세금 같은 경우는 대표님 사실 이게 뭔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네. 올해 기준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금 이제 1주택자의 경우 다시 네. 한번 우리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세율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세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의 비율이 정해지냐.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 표준. 세금마다 좀 다른데 취득세부터 보면은 6억 이하는 1.1%. 네. 지금 제가 편의상 우리 국민평형 있죠? 네. 전용 84. 네. 전용 84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85 초과되면 조금 더 붙긴 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외우면 좀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6억 이하는 1.1. 6억에서 9억은 제가 아까 산식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취득가에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요. 네. 3을 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00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은 뭐만 외우면 되냐면 7억 5천. 아. 자, 6억에서 9억이잖아요. 네. 중간값 딱 7억 5천이죠. 네. 7억 5천 밑으로 사면 기존의 2%보다 세금이 더 적게 냅니다. 취득세가. 아, 그래요? 이 네,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네, 그렇게 네, 떨어지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7억 5천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7억 5천이 있고 7억 8천이 있는데 당연히 7억 8천이 취득세 조금 더 내죠. 네. 근데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다. 당연히 당연히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 7억 그렇죠. 5천은 들어온다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좀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억이 넘었다. 그럼 3.3%입니다. 3.3%. 이게 다예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그리고 재산세는 0.1에서 0.4 정도 되는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세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양도세는 우리가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양도세는 내가 네. 집을 팔면 그럼 내가 그 계산이 틀렸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 내 잘못이에요. 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해요. 네.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산세는요. 정부에서 부과해서 그냥 던져줘요. 그쵸, 7월달, 9월달에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부 부과제도라고 해요. 틀리면 누구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그런데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거의 없는데 네. 반드시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돼요. 이거 1주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따져봐가지고 날 잡고 거기 고지에서 나오는 담당자 다 연락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감면 여부를 다 체크하시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감면이 안 됐네요.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화가 나죠. 네. 화가 나는데 꼭 참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죠. 또 그것도 몇십만 원 벌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네. 아끼는 건데. 어쨌든 1주택자들은 네.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파는 양도세, 네. 비과세 받으면 좋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주택을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사가지고 빨리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럼 1년 미만 양도세가 70%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붙으면 77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네. 60%, 66. 그리고 2년 넘으면 이제 기본세율이라 그래서 6에서 45% 네. 금액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2년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네. 2년은 가지고 최소. 네. 최소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네. 그 연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네, 네. 차이가 많이 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염두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거고 양도세는 비과세 받기 충분히 1주택자는 쉽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필요한 거에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취득세는 내가 살 때 그냥 내는 거죠. 네. 그때는 그냥 대출하고 잔금 치면서 동시에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내는데 네. 우리 아마 앞 시간에 제가 살짝 말했던 것 같은데 6월 1일 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아, 6월 1일에. 네. 자,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지금이 23년 5월이잖아요. 네. 내가 매수자예요. 내가 매수자. 내가 이제 0에서 1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보통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는데 중도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이 기간이 보통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럼 나는 보통 6월 넘어서 잔금을 치르겠죠. 네. 그럼 6월 1일 그 상태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매도자 이름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이 1년치 세금 다 내요. 그럼 나는 지금 계약하고 6월 1일 넘어서 잔금 치르면 올해 보유세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거네요. 내죠. 여기서 몇십만 원 세이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할까? 팔 때는 5월. 미리 작업을 해서 네. 5월 한 25일이나 월급 날이니까 네. 이때 잔금 치르는 거죠.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고 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번 아끼겠네. 그럼 돈백 되겠네. 그럼요. 6억이니까. 아니 날짜 네. 사실 저는 이사 날짜를 네네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네네네. 그냥 항상 계약 날짜 맞춰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내가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만 이렇게 활용하면 그래서 다시 또 역발상으로 6월 1일 되기 전에 매물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좀 줍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갈아타기 할 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입니다. 근데 올해 좀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일단은 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네. 세법에서 가장 좋은 절세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취득세 6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양도 차익이 1억이다. 네. 그럼 세금만 1,500에서 2,000 나옵니다. 그건 좀 양도 차익이 5억이면은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세금만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 하나도요? 하나도. 그게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6억에 샀잖아요. 네. 11억이 되잖아요. 네. 5억 올랐죠. 네. 근데 매매가가 12억 이하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끝내주는 거죠. 최고의 절세인데요? 최고죠, 네. 최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행인 게 네. 많이 쉬워졌어요. 기존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정부가 규제가 좀 심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후 2보 3매. 이것만 외우십니다. 1후 2보 3매. 네. 자, 뭐냐면 내가 1번 주택을 샀잖아요. 네. A주택.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 B로 이사 가요. 아까 우리 네. 대단지 해볼까요? 네. 내가 처음에 18평으로 시작을 해. 네. 18평 시작했는데 애가 생기니까 24평 옮기고 싶은 거예요. 24평을 언제 사야 된다고요?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1년 지나서 24평 2번 주택을 산다. 네. 그리고 나서 24평 2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이 되기 전에 1번 주택 팔면 됩니다. 아, 3년이 되기 전에 1번 주택을 팔면 된다. 네네네. 그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소 2년 이상 보유거든요. 네, 그렇죠. 취득 당시 조정이면 거주를 해야 되고 네. 이제 지금 대부분 비조정이잖아요. 네. 강동에 있는 주택을 해볼까요? 네. 강동의 대단지에서 18평에 갔다가 20평으로 옮긴다. 네. 그러면 비조정이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1년 후에 20평대를 사고 매도하는 18평은 2년만 보유하면 되고 그리고 20평대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그 매도를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냥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쉽죠? 너무 좋은. 쉽죠? 네. 쉬운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갑시다. 네.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뭐냐면 잠깐 이렇게 2주택이 됐으니까 내가 이걸 투기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원래 내가 A주택에서 B주택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A를 일단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죠. 그럼 이걸 매도 계약서를 쓰고 보통 잔금일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동시에 B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B에 가가지고 매수 날짜 하는데 집을 고를 때 여기 잔금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또 집을 구해야 돼.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이거 딱 맞추는 게 네.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B를 먼저 사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잠깐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것까지 투기세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심해져서 2년, 1년 줄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지금은 풀려서 다시 2년, 3년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1년 후에 사고 최소 2년 보유해야 되고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매도하면 된다. 자, 그런데 주택수가 많아지면은 네.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됐었는데 취득세 중과가 생기고 네. 종부세도 생기니까 원래는 없었던 취득세 종부세도 일시적이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도세 비과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종부세도 뭔가 다 생겼겠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이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다 달라요. 이게 우리 힘들게. 좀 복잡한데.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전부 다 3년 이내 처분해라로 맞춰줬어요, 정부가. 최근에 2월 28일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주택을 사고요. 네. 1년 지나서 B를 사요. 그리고 나서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A 팔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도 피하지, 양도세도 비과세 되지, 네. 종부세도 1주택 주택수로 봐가지고 그에 맞게 공제금액 다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3년 네. 안에만 이루어지게 그렇죠. 되면은 된다는 그리고 거죠. 신규 주택, B주택을 1년 지나서 사고. 그러면 내가 세 가지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다. 너무 좋죠. 네. 심플하죠. 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냥 쪽집게처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1후, 2보, 3매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신 네네네. 분들이 또 요즘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이게 3년 안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주택을 팔지 네네네.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자, 내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네. 내가 이제 A를 비과세를 받아야 돼. 근데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3년 안에 안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네.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끌고 간다. 네. 자, A하고 B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A가 양도차익이 5억, 얘가 양도차익 1억이다. 근데 내가 얘를 3년 안에 못 팔았다. 자, 그러면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서만 다를 뿐이지 A를 못 팔고 B를 먼저 팔아버려요. 나중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내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1주택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얘 곧바로 팔면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영원히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실제 제 수강생 사례였는데 네. 2018년도 제가 연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A에서 B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을 기다립니다. 왜냐면 6개월이 돼야 2년 채워서 비과세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지역이 어디냐? 네. 경기도 부천이었고 네. 얼마 정도 올랐어요? 물어봤더니 5천 정도 올랐대요. 그럼 5천 정도 오르면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1,000만 원 큰 돈이죠? 네. 자, 큰 돈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그럼 이거 팔고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B가 용인 수지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6개월을 기다리면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수지가 가만히 있을까? 용인 수지가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엔 여기가 더 올라요. 급격하게 또. 제가 왜 그걸 알고 있었냐면 네. 제가 그 당시 용인 수지에 살고 있었고 네. 부천에 투자 물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거 그냥 지금 1,000만 원 포기해라. 네. 그리고 빨리 여기 넘어와라. 자,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수강생이.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다행히 했어요. 그쵸. 예. 그리고 더 다행인 게 뭐냐면, 다행히 수지가 올랐네. 다행히. 아니, 사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말하는 거지. 네. 그 당시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쵸. 이제 왜 제가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냐면, 그분이 원하는 게 그 학군이었어요, 학군. 그래서 부천도 학군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성비라든지 그분이 가려고 했던 단지를 보니까, 여기 괜찮다. 충분히 만족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네. 다행히 잘 됐죠. 자, 이런 경우는 비과세 받아야 될까?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받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또 다른 사례예요. 네. A하고 B를 가요. 근데 내가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되는데, 얘가 아직 좀 덜 익었어. 우리 과일 같은 거 따먹을 때도 네. 덜 익은 거를 먼저 하면 맛이 떨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네. 이럴 땐 차라리 더 놔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나중에 더 오른 거를 마지막에 팔아서 덜 오른 걸 먼저 팔고 많이 오른 걸 나중에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또 있어요. 네. 안 팔리죠? 네. 자, 누구한테 팔아버렸냐?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내 키우는 자식. 가족. 뭐. 가족.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내 자녀한테 판다. 네. 근데 양도세 비과세는 세대 기준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대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자녀가. 그렇죠. 세대가 분리가 돼 있으려면은 이 자녀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네. 혼인을 했거나 그렇죠. 취업을 만 해서. 30세가 넘거나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만약에 있다. 네. 그럼 세대 분리 시킨 다음에 이 자녀한테 넘겨버려요. 그럼 난 비과세 받죠. 네. 그리고 얘는 나름 괜찮은 것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자녀한테 팔았잖아요. 네. 팔았기 때문에 얘가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증여해버려요. 증여를. 그렇게 해서 처분해도 돼요. 아니면 네.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또 만드는 방법도 있어. 굉장히 다양한 엄청 아이인데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라면 우리가 자녀가 다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뭐 성년 자녀가 네. 저도 우리 애가 아직도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세금을 양도세를 이걸 비과세 받아서 2억을 세이브한다. 그럼 내가 한 절반은 좀 그렇고 5천 정도 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맞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건 누가 사야 돼? 1주택자가 사야 된다니까 이게. 0주택에서 1주택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야죠. 사봐야죠. 그런 거를. 그래서 항상 이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당장 뭐 매도가 조금 일어나지 않더라. 네, 3년 네, 내에 팔지 못하더라도 네. 억울할 필요 없이 그 순서를 조금 네, 다양하게 네. 변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요거는 네네네.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가 조합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3주택과 비과세라는 그 조합이 이게 한 단어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통 이제 그 책이 세금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조문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보통 구성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제가 법을 막 아주 전문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갖추되 이 사람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자 해가지고 조문에 무슨 3주택 비과세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표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인쇄가 되니까 이게 약간 좀 부담돼서 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가져왔어요. 그래도 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3주택 이상이어도 네.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월브닷컴에 제가 강의자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3주택인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네. 내가 1번을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가장 쉬운 방법은 1번 주택을 1번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1주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주택을 그렇죠. 팔아야죠. 2번 네. 팔고, 네. 3번 3번도 팔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하나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 네. 아까 우리 일시주택 비과세 똑같죠? 그렇죠. 3년 안에 못 팔면은 그냥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 팔고 남은 거 하나 남으면은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주택이 3개다, 5채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부를 팔고 나서 네. 2개가 남는다. 2개가 남으면은 그 2개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 두 주택이요? 그 2개가. 아까 우리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뭐라고 했어요? 1후, 2보, 3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2번을 팔아볼게요. 네. 2번을 팔아보고요. 네.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1후, 2보, 3매가 되는지를 보고 네. 저 2번, 1번, 3번 순서대로 뭐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극단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팔아도 돼요. 자, 해볼까요? 네. 자, 2번을 제가 먼저 팔아볼게요. 네. 2번을 먼저 팔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다주택이잖아요. 원래는 중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5월 9일까지는 중과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된다고요. 중과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 양도세율만 조심하면 돼요. 2년 보유만 하면 되죠. 네. 좀 한 거의 4년 됐잖아요. 네. 중과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주택을 팔았죠? 네. 2번 주택을 파니까 이제 중과를 피했잖아요. 네. 거기서 벌써 몇천 세이브가 됐어요. 그럼요. 자, 그럼 1번하고 3번 2개 남았잖아요. 그럼 2개 남으면 긴장을 해야 돼. 네. 1후, 2보, 3매가 된다. 그러면은 세무사님한테 가서 검증 받으세요. 그러면서 팔아버리면 돼. 자, 보세요. 1번하고 3번 2개를 했는데 취득일이 17년 5월이고 20년 6월이네. 네. 그럼 1후, 1년 지나 샀잖아요. 네. 2보, 17년 5월에 샀는데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했죠. 19년 5월 이미 지났잖아요. 네. 우리 지금 23년 4월 5월이니까. 마지막 3매. 20년 6월에 취득을 하고 3년이 되는 시점이 23년 6월이잖아요. 네. 아직 23년 6월이 안 됐잖아요. 안에 들어가네요. 네. 2번을 3월 달에 팔고 1번을 4월 달에 팔고 3번을 5월 달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9년 5월부터 23년 6월 사이에 1번을 팔면 얘는 그냥 일시적 비과세가 곧바로 돼버려요. 이게 왜 되냐면 과거에는 보유기간 재산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과세 했을 때 추가로 2년 더 있어야 비과세 해줄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 5월 10일 날에. 네. 그래서 1번을 비과세를 받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자, 1번 비과세 받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3번 팔아버려요. 네. 자, 3번 취득장치 비조정이었잖아요. 보유만 하면 비과세 되잖아요. 지금 2년 보유했어 안 했어요? 보유했잖아요. 네. 이거 비과세 돼버려 곧바로. 요렇게 하니까 진짜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다? 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도세 중과에서 벌써 몇천 세이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번하고 3번 2개를 비과세 받았잖아요. 이거 절세되는 금액이 최소 얼마일까? 최소 1억 이상 되지 않을까? 최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월보닷컴 강의 수강료의 몇 배일까? 공이 뒤에가 몇 개가 붙는 거지? 내가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할 돈을 세금으로 절세를 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네. 그 대표님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예시가 17년, 19년, 20년 이제 네, 네, 이렇게 네. 들어주시다 보니까 네, 네. 연도에 네. 취득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 다 만들 수도 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부 팔고 남은 게 2개면은 1후, 2보, 3매가 되는지를 따져라. 따져가지고 만약에 그게 비과세 요건이 된다.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찾아가라. 그래도 검증을 한번 받아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행하면은 네. 세무사님한테 수수료라든지 신고대행 수수료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럼요. 그 몇십 배, 전혀 아깝지 않다. 몇백 배를 네. 또 이렇게 그리고 절세할 좀 수 마음에 들면 댓글 좀 달아라. 월보닷컴 수강하고 해가지고 제니스님 고맙다고. 그러면 얼마 제가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대표님 지금 네. 사실 네. 오늘 이거는 월브TV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네. 보여드리는 이제 네. 인터뷰 영상인데도 이렇게 다 풀어주시면 아니 이게 강의 때는 일부니까 푸는 이게 다면 안 되죠. 정말 얼마나 더 깊은 내용들을 알려주시려고 네네네.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또 강의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아예 세금 체계를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세금의 바운더리 이런 범위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네. 참 질문을 잘 작성해 주셨다. 왜냐하면은 처음 받는 질문이어서 처음 받는 그래요? 거의 진짜.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올해 이제 그 대학원 마지막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안 가고 조세법 전공은 저희 모교 법무대학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동기분들 하고 그 원우 분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 세무 대리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 국세 공무원, 지방세 공무원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굉장히 세법은 범위가 넓고 무섭다. 네.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이게 잡으실 때는 우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동명의 정도 하셔도 충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일시주택 비과세라든지 3주택 비과세 보니까 뭔가 미리 아니까 좀 겁이 없어진다. 두려움, 약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사례를. 근데 모든 사례를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방금 나왔던 3주택 비과세 만드는 거는 네. 저도 처음에 보고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이게 되는구나. 네. 그랬는데 요 정도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이렇게 좀 결합시키면 아주 막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줬다가 뺏는 거 아니냐, 혜택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좀 많이 그걸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좀 보셔야 된다. 처음에는 요 정도만 하시고요. 네. 나중에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월브닷컴에 와서 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서울하고 수도권만 할 거야, 이런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네. 지금 전국을 다 보잖아요. 네. 게다가 많이 프로테크도 생기고 데이터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해외도 봐요, 해외도. 뭐 일본 뭐 그 엔화가 낮아져가지고 네. 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미국도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아는 분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너무 하와이 쪽이 약간 매력적이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범위가 넓히고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는 한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해서 가면은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좀 좁게 하시더라도 네. 그걸 약간 깊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도 이제 몇몇 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물론 이제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가장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쉬운 게 저는 부동산하고 사업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를 들어보잖아요. 네. 그럼 세금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뭐 제가 세금강의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진짜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하나은행 보고서를 보면 네. 슈퍼리치 한 29%가 기업 경영자, 20%는 의료 법조계 전문직, 그리고 12%가 이제 기업체 임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자도 되고 하면 전문직도 되면 좋긴 한데, 또 이게 저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삶의 질과 워라밸을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 임대료가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리치가 되는 길로.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 성향하고 앞으로 좀 살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세계는 더 빨리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나온 뭐 챗 GPT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 빨리 변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시대에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최고가 되시기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렇게 방향 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월브닷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3시간 내에 최대한 좀 압축을 많이 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세금 관련된 내용.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 가지고 이제 그걸로 좀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기본적인 체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과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비과세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주택 비과세, 네. 그리고 1셔주택 비과세, 그리고 이사, 그리고 혼인, 특히 그 관련돼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도. 네. 그리고 이제 3주택 비과세 아까 제가 하나 사례 보였는데 그쵸.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이 해가지고 넣어드렸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특수 사례라고 해가지고 자주 틀리는 거.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뭐가 좀 살아나고 있냐면 분양권 거래. 그래서 내가 주택에 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면 네.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비과세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넣었으니까 좀 나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만 알아도 정말 세금에 네.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사례까지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세금에서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콕 집어서 네, 네. 또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콕 집어서 공동명의. 콕 집어서 공동명의. 네. 사실 이게 영어는 어떻게 보면 난제예요. 네.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네. 그러는데 뭐 현실적으로 공동명의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현재 싱글이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데 네. 부부 공동명의가 거의 정말 좋지 않나. 네. 왜 그러냐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도 어지간하면은 한 시간 25억까지는 문제 없이 그냥 갈 수 있고요. 네. 양도세, 비과세 어지간히 되지만 12억 초과됐을 때 또 초과분을 내서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증여가 10년 동안 6억까지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자금 흐름이 어느 한쪽이 좀 많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1주택자 절세.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 공동명의면 딱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네. 결혼했으니까 네네. 어차피 우리가 함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공동명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마인드 네.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네네네. 절세는 공동명의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를 쓰는 순간 세금이 딱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은 경험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네. 훨씬 더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네. 뭐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네. 아니면 어느 한쪽에 대출을 받는데 네. 나머지 한쪽에 이제 그 담보 제공으로 연대 보증을 좀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얻어가는 이점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공동명의를 했을 때 조금 세금을 네. 세이브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네. 사례를 한번 적용을 네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40대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네. 한 6억 정도에 6억 정도? 예, 매수를 네.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공동명의를 했을 때와 단독 명의를 했을 때 이게 세금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 네. 근데 6억 이하기 때문에 1.1%. 네. 그럼 이제 660만 원. 660. 네, 그런데 이거를 단독으로 하면은 혼자가 다 내지만 공동으로 하면 나눠서 330씩 내는 거죠. 네.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럼요. 둘 다 맞벌이 하고 있다면.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처음에 한 몇백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6월 1일 지나고 7월 달, 9월 달에 되면은 재산세가 재산세. 나오는데 제가 이거 계산 대략 해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 69% 잡아서 해보니까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50만 원, 1년에 50만 원. 한 49만 원 정도. 네. 그럼 이거 어차피 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한 사람당 거의 한 25만 원 정도. 네. 뭐 이 정도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집을 나중에 팔았다. 네. 6억인데 한 10억 올랐다고 해볼까요? 네. 10억, 15억 오른 4억이 오른 거예요. 4억 올랐어요. 자,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매매가가 12억 이하니까. 네. 12억이 됐다. 더블이 됐다.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럼 13억으로 해봅시다. 네. 13억. 자, 13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13억이 되면 12억에서 13억이니까 네. 6억을 빼면 양도차익이 7억이죠. 네. 7억으로 하면은 원래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면 7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얘가 비과세잖아요. 네. 비과세기 때문에 아까 13억 분의 12억 기준 초과되는 걸 계산해 보면은요. 7억을 13으로 나눠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대략 5,300 정도가 됩니다. 5,300. 5,300. 그러면은 이게 대략 단순하게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세금 나올 거예요. 대략. 네. 대략. 자, 그런데 이거 공동으로 한다 그랬죠. 네. 그럼 5,300을 또 양쪽으로 나눠요. 그럼 2,500, 2,600, 700 정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500 정도 아마 세이브 될 겁니다. 대략. 그렇게 세이브가 되나요? 네. 500이나? 네. 내가 부동산에 가서 매수자 이름에 이름 하나 쓰잖아요. 네. 500 세이브 하는 거죠. 공동명의를 했다는 이유만. 단독명의 네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다 부담을 네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공동명의라면 한 500만 원 정도 네네. 세이브가 된다.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경우에는 더 많이 크게 당연하죠. 몇 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혹시 보유세가 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근데 단독명의 해봅시다. 단독명이면은 1인당 공제금액이 기준시가가 10억까지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뭐 고령자 아니면 장기 보유자 하는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네. 5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으로 하면은 1인당 9억씩 가요. 그럼 둘 다 18억이에요. 오. 18억을 나누기 0.7하면 대략 한 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공동이 낫지 않아요? 범위가 훨씬 넓어지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동을 하고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집값이 25억이 됐다. 네. 너무 행복하죠? 네. 자, 내가 공동으로 올랐는데 약간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내가 나이도 많고
5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추가세 공제 받는 게 내가 종부세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9월 달에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단독인 것처럼 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동인 경우에는 A라는 카드도 쓰고 B라는 카드도 쓰고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럼 반대로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있어서 선택이 가능하냐?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지가 맞냐 적냐 그렇죠. 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럼 무조건 공동명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유리한 카드를 많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공동명의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 공동명의 했을 때, 단독 했을 때, 공동명의 했을 때 좀 불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A라는 집을 50%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주택수가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둘이 합친다고 2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중과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나았어요. 그렇죠. 뭐 음마나 마레프를 내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단독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잠깐 1, 2년은 세이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 명의 바꾸신 분들이 취득세만 또 몇천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효과 보려면 한 몇 년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범용적으로는 네. 그냥 공동명의만 맞아요. 해도 충분한 절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도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처음에 내 집 마련하셨을 때 이 명의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뭐 이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역시. 왜냐하면은 2014년에 제가 이제 내 집 마련 처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매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집을 이제 좀 사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제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저랑 와이프는 조금 고생해도 되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집을 마련했는데 매도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제가 트럼프나 바이든한테 제가 집을 산 거예요. 외국인한테 완전 외국인한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는데 매도자가 외국인이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도 다르고 그 중간에 그 사람은 미국에 있죠. 그럼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뭐 팔 의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좀 난제를 만났던 거죠. 가지고 이제 정말 그 잔금 치를 때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던.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또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법무사, 부동산, 은행 대출 담당자, 이 사람들 혹시 전부 다 짜고 나를 속이는 건가? 막 약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처음이니까. 3억 3천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로 2억 5천을 받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대출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막 정신없이 잔금일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제 좀 짐 정리하고 우리 이삿날 또 짜장면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등기 권리증, 소위 말하는 집 문서가 온 거죠. 그래서 딱 이제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매수자가 왜 나이 혼자 돼 있지? 그때 본 거지, 그때.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뭐 공동명의를 할 생각을 사실은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세금 강의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별로 그렇게 그때까지도 별로 와닿지를 못했어요. 저도 저 역시도. 그런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양도 차익이 커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걸 내가 공동으로 했으면 한 3천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부동산에 막 정신없이 막 했다 그랬잖아요. 제 옆에 와이프가 있었어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부부가 와서 했을 거니까. 그때 와이프가 이름 한번 쓰고 사인하면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그럼 3천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금액도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꿀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명의를 바꾸면 이제 보통 증여 형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럼 증여 취득세 3.5%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둘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이렇게 그 사례로 활용하는 거죠. 나도 이랬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아무래도 대표님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나름 살신성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공동 명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적으로 봤을 네네네. 때 이제 1주택자와 2주택자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네시스 박 대표님께 좀 네.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 층일 것 같아요. 네. 각각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첫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제 세금의 네네.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히 2주택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는 다른 거 없어요. 저라면은 딱 이것만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대출 포함해서 네. 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대출 매달 나가는 원리금 있죠. 네. 그게 내가 가용할 수 있냐면 저는 딱 그거 하나만 볼 겁니다. 뭐 연끌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는데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100이다. 저는 70까지 해봤거든요. 네. 나름 그게 DTI잖아요. 그쵸. 근데 70을 해봤는데, 삶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만의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라면 한 50까지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까지는. 네. 고정금리 해버리거나. 그런데, 지금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대출은 저는 지금 고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틀릴 수 있는데, 네. 내년 초 정도 되면 좀 약간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변동이 어떨까 싶어요. 고정보다는. 근데 그런 게 아예 싫으시다 그러면 고정 한 3년 정도, 2년 네. 정도 묶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가용자금이 돼서 어떤 사람은 3억, 네. 대출 포함해서 네. 어떤 사람은 5억, 뭐 10억 다 다르잖아요. 네. 자, 5억짜리다 내가. 그러면 저는 5억짜리로 뭘 보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일자리 봐야 돼요. 무조건 일자리 봐야 하는데 서울에 딱 3개 있죠. 네. 강남, 여의도, 그리고 종로, 을지로. 자,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강남 쪽으로 권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강남 쪽으로 가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내가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 네. 그게 아니고 강남에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을 봐야죠.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그 전에 첫 번째 샀던 집이 서울 중랑구에 있거든요.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까지 어떻게 간다? 7호선을 타고 지금은 연장이 됐죠. 네. 신분당선 노년에서 네. 갈아타면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릴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30평대도 거의 한 7, 8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동 시간도 있지만 순수하게 지하철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 아닌데 강남까지 24분 오는 데가 있어요. 신분당선. 수지구청. 경기도인데도. 예, 예,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강남으로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그 교통수단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런데 중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일 좋은 걸 하셔야죠. 제일 좋은 곳으로. 그래서 1주택자는 그것만 보시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하면 끝이에요. 네. 그것만 딱 기억을 해주고. 2주택자는 네. 일시적 주택 비과세, 1후, 2보, 3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해요. 그래서 1번을 사고 2번을 사가지고 1번 비과세를 받아요. 네. 그리고 2번을 가지고 있죠. 또 3번을 사요. 또 3년을 팔면 비과세가 되죠. 네. 계속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계속 돌리면. 네. 좋긴 좋죠. 네. 좋긴 좋은데 그 넥스트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한 10번을 했다. 한 20년 흐르겠죠. 2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나는 미안하지만 늙고 병들어요. 네. 그리고 나의 근로소득 머니 파이프라인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남는 거는 집 한 채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네요. 목적을 명확해야 돼요. 내 목적이 비과세 10번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리고 현금 머니 파이프라인을 늘릴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연속 비과세가 맞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취득세 중과도 풀린다 그러면은 좀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이다. 3주택인데 보유세 부담 가능하고 취득세도 괜찮아졌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상승분 있죠. 그걸로 내가 임차 살면 돼요. 어디에서? 아까 일자리 많은 곳 옆에. 이제 지하철 안 타도 돼. 그냥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서 살고 내가 내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네. 옆에서 500 받아서 300 내고 200 남기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꼭 밑에 깔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거를 갈아타죠. 갈아탈 때마다 이사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네. 물론 저도 4년 동안 이사 4번 했어요. 네. 그때 무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주택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계속 비과세 받을 거냐 아니면 아예 늘려버릴 거냐. 근데 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 직장인으로
계셨었고 네네. 지금 이제 투자자로 그리고 세금 또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고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 내가 돈을 벌고 싶은지, 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우리 김대리가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좀 먼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생각이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좀 하세요. 부자 되는 공부. 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 돈 공부 수업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필수적인 건데. 언제 약간 저는 이상한 걸 넘어서서 약간 화가 나더라고. 왜 이런 걸 안 해줬을까? 왜 내가 전세, 월세 계약서 쓰는데 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안 알려줬을까? 잘못해가지고 내 보증금 다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좀 우리 그 교육적인 면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드머니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면 그걸 계속 이제 굴려야 됩니다. 그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을 굴릴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굴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빨대를 꽂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빨대에서 빠져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네.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빨려 나가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게 나가게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세금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줄일 거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답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 보세요.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내가 3억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1억을 내야 되는데 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사람 팔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싸게 팔더라도 1억을 내가 세이브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이런 물건을 내가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아니면은 세금 뭐 어차피 오른 거 계산했을 때 이 정도 파는 게 좋아하고 팔았는데 네.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3천만 원 정도 손해본 그 공동명 안에서 손해본 그 집 있죠. 네.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 비화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죠. 네. 매도자가 미국 시민권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당 잔금 치는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전에 미국에 계시니까 못 보다가 잔금일을 아무 얘기 안 해요.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매수자든 매도자든 굳이 뭐 말 많이 하실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각자 사인하고. 네, 각자 사인하고 할 거 하니까. 왜냐하면은 매도자는 떨어질 거라고 파는 거고 매수자는 오를 거라고 사는 거니까. 네. 이게 뭐 묘한 팽팽한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네.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일단 뭐 행복하게 사시고 네. 나는 지금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었거든요. 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판다. 그런데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랐죠, 집값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20년 동안 보유한 집이었어요. 명의가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거기 사는데 지금 2배가 더 올랐어요. 지금. 각자의 정말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자, 그래서 그런 파는 물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린 그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하락기에는 그런 눈먼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잡아야 된다.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또 그런 관점에서 네네.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 공부, 부자 되는 공부는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 공부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는 겉으로 오픈은 안 하지만 네. 반드시 세금하고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 공부, 돈 공부는 월부닷컴에서 하셔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세금과 대출 네. 공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세금 공부가 필수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가능하면 네. 이렇게 조금 쉽게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직장인의 관점으로 또 투자자의 관점으로 세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내 돈 여러분, 내 눈앞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상을 지키고 싶은 직장인 분들께 우리 대표님의 강의 도움이 되겠죠?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약간 민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장표에 뭘 하나 넣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재테크 강의는 약간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강의는 뭔가 가슴 뛰는 강의, 동기부여도 좋은데, 네.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숫자로 측정되는 걸 좋아하는 ESTJ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100배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내가 투자한 금액에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이걸 통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냐. 그랬더니 공동명의는 한 500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고 소유권 이전 비용 같은 경우는 한 20, 30은 최소한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비과세 같은 경우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고 해보니까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내가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의 달려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실한 거 좋아하는 ESTJ 우리 대표님께서 만든 강의라서 강의 후기가 굉장히 좋아요, 대표님. 다행이네요. 후기들이 실제로 이제 후기들이 많이 세이브하셨다고, 돈 벌어간 느낌이었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월부에서 또 시작하는 그 강의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절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은 다음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